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수험생들이 굉장히 지금 초조하신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별로 개별 특강도 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무료로 공법 특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도시개발법부터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시험 볼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최대한으로 짧게 도시개발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은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오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신도시, 신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공부하실 때 사업의 절차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A타입하고 B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타입, B타입을 보시고 나서 각 타입별로 사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A타입의 사업의 순서는 먼저 그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고시하죠. 이 개발 계획이 행정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는 같이 정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해서 요거를 1번 순서로 잡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는 도시개발 구역 순서가 개발 계획을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A타입으로 가는 겁니다. 자, A타입은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우리 행정관청이 지정하도록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시행자가 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사업을 전부 수용 방식이든 전부 환지 방식이든 이렇게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개발계획에서 시행 방식이 정해지면 이렇게 사업 순서를 진행하는 게 A타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게 A타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좀 넘어갔는데, 자, A타입으로 사업하는 게 원칙이다.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로 가야 된다. 자, 나중에 배우실 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타입으로 할 겁니다. B타입은 보십시오.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고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 밖에 비도시지역에서는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1번으로 지정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부분이 이렇게 묶여서 여기 두 번째 순서로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계획 고실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사 착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제목들이 다 시험 주제들인데, 자, 우린 주제를 파악하시기 전에 사업을 B타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 개발계획 수립 시기가 자,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하는 경우가 B타입,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입니다. 그래서 A타입하고 B타입으로 사업 순서를 정해놓고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이게 첫 번째 시험 주제가 도시개발 구역이고 두 번째 시험 주제가 개발계획입니다. 아까 여기 개발계획을 먼저 보시면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 금방 얘기한 A타입, B타입입니다. 자, 원칙은 A타입으로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것이다. 자, 그런데 다음 회적에서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B타입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 같은 데서는 이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A타입, B타입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테마 1번 테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신도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된다. 누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정권자를 먼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특광도지사 개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된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정 규모.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써있는 면적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죠. 자,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성업은 1만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3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는 1만 이상, 도시적 외의지역은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죠. 크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거고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이때 면적 100만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죠. 100만 이상.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의제 효과하고 여기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의제 효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7가지 개발행위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로 보고 사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이렇게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서 비정상적인 해제, 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분할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하실 게 제목을 암기하셔야 돼요. 지정권자, 지정규모, 지정절차, 지정효과, 그 다음에 지정해제하고 분할과 결합이 가능하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도지사 개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근데 주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 1명을 정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서울특별시나 뭐 경기도 같은데,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 4번에 보시면 시도나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둘 다 빠지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빠지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으니까 5가지 반드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5번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는 뻔한 얘기고, 자, 여기 보시면 2번에 중앙행정기관회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했을 때,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회장이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는 주변 장관들입니다. 자, 여러 장관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구역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추정기관의 장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죠. 자, 국가 공기업이 자, 면적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했을 때, 자,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으로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저기 공공기관이나 정부추정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걸 지방공사장이라고 시험 문제 많이 바꿉니다. 자, 지방공사의 장은 국가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30만 이상이라도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공기관, 토지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 같은 국가공기업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 정부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했을 때, 시도나 대도시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지정 규모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크게 해야 됩니다. 주거 상업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할 때는 1만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같은 거 짓기 위해서 3만 이상, 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1만 이상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여기 보존녹지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보존녹지는 들어가지 않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데서 면적이 1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생산녹지는 전체 구역 안에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건 참고로 그냥 보시고, 자, 조심할 거 이겁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보존 녹지는 할 수 없다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아닌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주의. 자, 이런 비도시역에서 아파트 연립을 짓고 여기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해주면, 그러면 비도시역에서 아파트 같은 걸 짓는데 초등학교 만들어주고 4차로 이상 도로까지 만들어주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30만 이상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렇게 비도시역이라도 아파트 연립 나오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해주면 면적을 보다 쉽게 주기 위해서 10만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도 꼭 보셔야 됩니다. 예외. 자, 예외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표한 그런 명칭들인데, 자,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새로운 주택사업, 새로운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행정관청이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취, 개, 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면적 제한을, 위에 있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주가 지정된 자연녹지면 이런 식으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뭐 도시지역, 외지역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는 1만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8천이나 뭐 9천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뭐 관리지역 그러면 30만 이상으로 하지 않고 30만보다 작은 면적으로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취, 개, 지가 먼저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규모,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면적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면적을 그대로 외우셔서 1만 이상, 3만 이상, 뭐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면적 자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에서는 자, 뭘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지정 절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자, 기초조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장소에 가서 그 지역에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자, 기초조사가 하여야 한다로 들어가는 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이 공람이나 공청회인데, 자, 이때 의견 청취하는 방법이 공람이나 공청회란 단어는 자,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자, 공람 14일짜리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공청회까지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죠. 그러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오면 공람 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면적 100만 이상이면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공람이라는 14일짜리 공람을 먼저 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 공청회라는 간접적인 절차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에서도 면적이 50만 이상,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적 50만 이상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시도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협의를 관계행정관회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런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원래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협의할 때 관계행정관회장과 협의하면 된다. 원칙. 근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행정관회장과 협의도 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어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가는 겁니다. 자, 지정 절차에서는 100만 이상, 50만 이상을 잘 보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지정 효과.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과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도 취락지구가 먼저 정해져 있을 때는 취락지구에 근거해서 도시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의제 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된 지역은 해당 땅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허가 대상이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 5가지 개발행위가 뭡니까? 자, 국토기획법에서 배웠던 5가지 있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하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둘, 그다음에 토지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같은 토지 형질 변경 셋, 토석 채취 넷, 토지의 분할 같은 것들,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다가 추가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5가지 행위에다가 자, 건축물의 대선과 용도 변경, 건물을 크게 고치는 거, 건물의 용도 같은 걸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수용 방식 같은 거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돼서 이 5가지 기본 행위에다가 대선 용도 변경 하나,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7가지 개발 행위는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허가를 안 받는 예외도 있었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의 개발행위,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또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같은 형질 변경,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그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자, 원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시로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를 경작지에서 할 때는 다시 또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받으시고, 자,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가지 건물 건축, 물건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병은 들어가지 않고 대선 용도 변경 추가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이런 7가지 개발 행위는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거니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관청, 특별광역자치도 시장문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재해복구,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거, 또 도시개발구역 안에 남교두기란 데다가 물건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효과를 보시면 의제 효과하고 7가지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정 해제. 자, 지정 해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A타입, B타입을 전제로 해서 비정상 해제가 있고 정상적 해제가 있는데 일단 비정상 해제가 뭐냐? 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 자, 우선 해제되는 날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해제되는 날짜는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A타입, B타입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좌측에 있는 것이 A타입입니다. 자, A타입은 개발계획 시행자를 이렇게 묶어서 요걸 1번으로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간다. 3번 공사 착수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부 수용화라든지 전부 환지라든지 혼용화라든지 네, B타입. 자,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 고시하고 나서 개발계획 시행자를 묶어서 2번으로 순서를 잡고 3번이 실시계획이고 공사 착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이 A타입하고 B타입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비정상 해제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했을 때 A타입일 때 구역 지정 후 수립했을 때가 요 2번이 요 케이스인데요. 자, 처음에 우리 보시면 구역 지정 전에 먼저 개발계획을 만들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이걸 먼저 1번으로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만들어서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이제 B타입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하는 곳. 우리 앞에서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B도시는 B타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자, 이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자,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또 정상적으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나왔더라도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이것도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는 거니까 이 B타입은 2년, 3년으로 끊고, 특히 B타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2년과 요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해제할 때 2년, 3년으로 하지 않고 둘 다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타입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A타입은 개발계획 먼저 하고 구역 지정으로 내려와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자, B타입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고, 3년 내 인가신청 안 하고 2년 내 인가신청 같은 거 안 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요 B타입은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2년과 3년을 5년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 해제. 자, 정상적 해제는 뭔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 여기 A타입이든 B타입이든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자,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자, 우리 비정상 해제일 때는 아까 의지했던 거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이 규정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비정상적인 해제는 아까 A타입에서 요거 3년, B타입에서 2년, 3년 요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진행을 못하면 그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아까 도시적으로 본다가 다시 옛날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비정상 해제일 때는. 근데 정상적인 해제로 끝났을 때는 계속 도시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긴다. 정상적으로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가 되면 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그런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 있는데 결합했을 때도 결합한 면적이 1만 이상, 분할했을 때도 분할된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쭉 봤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지정규모, 지정절차, 지정효과, 그 다음에 지정해제, 분할과 결합이라는 게 도시개발 구역에 있으니까 자, 이 순서를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입력하면 좋은데 어려우시면 이 파트가 그냥 도시개발 구역 파트다 이렇게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 수립 파트로 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사업하는 장소를 정하는 거고, 자, 개발계획의 수립의 고시는, 자, 개발계획이 정확한 표현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인데, 줄여서 그냥 개발계획이라고 부르고, 우리 여기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이 개발계획도 수립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시하는 거죠. 우리 행정관청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 바로 개발계획인데, 자, 이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A타입으로. 다만 다음 해적에서는 여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입니다. 다음 해적에서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있다. 자, 어떤 데입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자, 이게 바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합쳐도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라는 얘기는 나머지 100분의 70 넘는 지역들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데로 또는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과 2번과 유사한 지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면 나머지 70% 넘는 지역들이 자연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이기 때문에 위 1번과 2번과 유사한 적으로 본다.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냈습니까?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분의 40인 경우 이렇게 바꿨죠. 자,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 하나만 100분의 40이면 이 조건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도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기 마지막 4번 조항은 자연환경보전정은 적용하지 않는데 이런 건 참고로 보시고, 자,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주거, 성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은 B타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순서가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정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있었죠. 자, 수용 방식은 동의 안 받고 개발 계획을 만들면 되는데, 이 환지 방식은 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환지로 이렇게 받아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지 방식은 원주민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자, 전체 환지 방식 면적의 3분의 1 이상 땅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거기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환지 방식 개발계획 만들더라도 이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 교재 파란 거는 제가 옛날에 교재 낸 것 중에서 이거 수정한 부분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파란색 부분은 혹시 교재가 있는 분들, 우리 과거에 장년도 기자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정한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붉은색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 면적,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자, 국공유지가 포함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받고 토지 소유자 종수를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동의고, 자, 변경할 때도 동의입니다. 근데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경미한 변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변경. 자, 경미한 변경은 환지 방식 개발 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의인데, 경미한 변경의 내용은 동의 안 받고도 이 환지 방식 개발 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너비가 12m 이상 도로, 너비가 10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 같은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야. 그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12m 미만이라고 해야겠네요. 너비가 12m 이상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비가 12m 미만 도로입니다. 미만.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 자, 두 번째, 수용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될 때, 인구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될 때,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면적도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될 때, 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되면 그거는 경미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동의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데, 이 경미한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맞는데, 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변경, 수용 인구를, 자,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자, 수용 인구를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시키는 그런 변경일 때, 그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자, 기반시설의 면적,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되면, 자, 그런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든 내용 중에서 그런 세 가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동의 안 받고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런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에서 만들 때 이 면적을 따질 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 국공유지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다. 경미한 변경도 동의 안 받고 있다. 이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자, 시행 방식 같은 거, 시행 시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죠. 토지이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세부 목록,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원형지 같은 것도 있죠. 원형지. 그 다음에 6번에 보건 의료시설 설치 계획. 자, 그럼 보시면 토인 교환,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세원보 이렇게 토인 교환 세원보 이런 식으로 외우셔가지고 7글자를 좀 외우세요. 자,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 계획이 들어가 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또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건지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권리를 다 조사하는 거죠. 나중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권리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설치 계획, 병원 만드는 계획 같은 거, 보건소 같은 거 만드는 계획. 자, 그 다음에 이 원형지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줄 건지, 원형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그 밖에 뭐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개발계획에는 시행자, 시행 방식, 사업 시행 시기, 토인, 교환, 세원보 이렇게 세원보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가지고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런 것들 아닌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따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설계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 환지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이런 토인, 교환, 세원보 같은 거는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봐야 된다. 자, 4번. 자, 개발계획을 변경합니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했으니까 제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직접 수립했으면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군구청장,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의 수립의 기준. 자, 개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되고,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자, 요거 아까 우리 왼쪽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할 때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이 이게 분당이나 일산 크기이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우리 분당이나 일산처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5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때 5가지 복합기능,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기능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 330만 이상이면 포함이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개발계획 수립 시기 A타입이 원칙인데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적 이적은 B타입으로 할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 안 받는다. 그리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은 동의인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 안 받는다.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들 토인, 교환, 그 다음에 원보죠. 원보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개발계획의 변경 방법, 개발계획의 수립의 기준 같은 거 할 때 330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시고 쭉 보셔서 강의를 자꾸 들어보시면 남은 기간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이런 것만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우리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시행자 파트죠.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 12명 시행자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번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여기 민간시행자가 있어서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3, 4가 우리
공공시행자, 공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시행자고, 나머지 여기 5번부터 6번, 뭐 7번, 8번, 9번, 12번까지는 민간시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 이게 국가 공기업이죠. 요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인데, 요 지방공사도 뭐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 공공기관에는 사실은 6개가 들어갑니다.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관광공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매입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는 매입 공공기관의 자산관리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작년도에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 공공기관에는 6개가 들어갑니다.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우리 코레일,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매입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자, 부동산원은 들어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도 국가철도공단 있죠. 우리 KTX 역을 만들어주는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할 수 있다. 제주도 개발센터도 제주도 안에서만 사업하는 거니까 여기 정부 출연기관 중에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KTX 역을 만들고 그 주변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같은 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이렇게 2개밖에 없고 공공기관은 6개가 있는데, 자, 이름을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매입 공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들어간다. 자, 정부 출연기관은 2개가 있다. 제주도 개발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있는데 이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만 사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까지 보면 이 지방공기업, 자, 2번, 3번 국가공기업,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고, 자, 행정청하고 공기업들이 공공시행자고, 자,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들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원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토지 소유자로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한지 방식이면 이런 도시개발조합이란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상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 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토목회사죠. 그 밖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1번부터 11번까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이 있는데 이 조합은 제외하고 출자합니다. 자, 어쨌든 공공시행자 1, 2, 3, 4번, 민간시행자 이렇게 여기 5번부터 12번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출자법인은 출자 비율이 공공이 높으면 또 공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 민간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니까, 자, 공동 출자법인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이런 시행자를 정해가지고 개발계획 같은 거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잘 보세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12명 시행자 중에서 아무나 정하지 말고 이 토지 소유자 5번 시행자나 6번 시행자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겁니다. 단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안정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시행자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내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했더라도 거기에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전부 환지 방식에서 정할 수도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입니다. 자, 요 4개 보면 국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정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여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거나 아니면 신청한 내용에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요 4명으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국가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도시개발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아까 우리 6번 시행자인데 따로 한 문제로 뽑아서 낼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 12명,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일단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추진위원회 같은 거 없이 막바로 그냥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절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설립 단계, 조합원 임원 단계, 총회 단계 이렇게 쪽을 공부하실 때 세 개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할 때는 조합이 설립되는 절차가 있구나.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총회하고 대의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기구고, 총회를 매번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총회 업무 중에 일부는 대의원들을 뽑아서 대의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업무를 대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조합원 설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안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은 법인으로 성립하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을 설립할 때 여기 보시면 인가 신청 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요 동의가 아까 우리 환지 방식을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만드는 그때랑 동의 요건이 같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와 미시니까 와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는 거니까 이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하고 아까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동의 요건이 일치합니다.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등기해야지만 조합은 법인으로 성립한다. 설립인가 받을 때 이 동의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변경 신고하는 사항이죠. 자,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입니다. 자,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 조합의 어떤 외부로 발표하는 공고 방법 변경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신고사항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변경인가 안 받고. 자, 그래서 일단 이 동의 요건 다시 한번 잘 강조합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는 아까 환지 방식 개발 계획처럼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절차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되는 사람하고 이제 임원 되는 사람들을 봐야 되겠죠. 자, 도시개발조합원은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한 사람, 안 한 사람 따지지 않고 당연조합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받습니다. 자, 조합원은 땅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죠.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든 500평 가진 사람이든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 가서 똑같이 평등하게 한 표씩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임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임원을 두는 거고. 자, 조합장, 이사, 감사가 법정된 결격 사유 있었죠. 뭐 파산 선고 받거나 금고 이상 실형 또는 뭐 집행유예 이런 거 받으면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 자격 상실이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조합원이 법정된 결격사유, 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다음날 자격 상실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하다가 이런 법정된 결격사유가 되면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 자격이 다음날 자격 상실되는 거니까 요 다음날 자격 상실되는 게 임원의 자격 상실입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평등화 의결권. 자, 임원은 당연히 겸직 금지입니다. 당연히 겸직. 같은 조합 내에서 또는 다른 조합 과서도 이렇게 임직원 같은 걸 겸직하면 안 되고. 자, 조합장이나 이사가 평상시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조합장, 이사와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합원과 임원 관련 기본 조항들 보시고, 자, 총회,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총회.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대의원회 숫자는 전체 조합원 숫자의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만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은 필수적으로 두어야 된다. 자,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있죠.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 이 5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같은 거는 그 임정환 합계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임정환 합계 이렇게 사람 이름 중에 임정환 씨가 있다. 그 사람들의 합계 이렇게 자 임정환 합계인데 자 임원 자 임정환 할 때 임이 뭡니까? 조합의 임원의 서임 같은 것들은 대의원들이 결정하지 말고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임정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 작성은 재산권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대의원들이 대행을 하면 대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좋은 땅을 받게끔 환지계획을 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임원의 그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합계, 조합의 합병 해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조합의 합병 해산 중요한 결정이고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대의원회가 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하는 건데 다만 좀 이따 배우게 되는 실시계획의 변경은 제외, 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거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고 또 조합의 해산 업무가 청산금 교부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서류 정리하는 해산 절차는 대의원들이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조합의 합병 해산은 대행할 수 없다는데 자,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산 절차로 들어가서 이 해산 같은 업무는 이런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자금 차입. 자, 자금 차입도 대행 금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임정환 합계 이렇게 임정환 합계로 해서 임원의 선임,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그다음에 합할 때는 조합의 합병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없다. 다만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고 자, 청산금 교부 후 해산한 업무도 대행할 수 있다. 자금 차입도 대행할 수 있다. 이거 5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것들. 자, 그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시행자 변경은 2년짜리하고 1년짜리가 중요한 거죠. 자,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시행자가 바뀝니다.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거나 아니면 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때 시행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시행자가 변경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공사 미착수 구역 지정 후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요게 바로 A타입으로 봐야 됩니다. A타입. 자, 우리 A타입에서 아까 저기 해제할 때도 A타입, B타입 있었는데 A타입을 기준 잡아놓고 자, 개발계획하고 시행자를 묶어서 1번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여기 구역 지정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두 번째,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공사 미착수, 실시계획 인가에서 2년 내 공사 미착수 여기 걸리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를 이렇게 별도로 보고 아까 해제 사유는 따로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사유는 여기서 이제 A타입에서 3년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앞에서 본 거니까 자, 시행자 변경 사유가 2년짜리와 1년짜리가 있는데 이걸 A타입 순서를 잡아놓고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공사업 착수 안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다. 시행자 부도나 파산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5번까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탁과 그 다음에 대행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신탁과 대행 자, 신탁은 민간 시행자만 할 수 있고, 요 대행이라는 업무는 요 4가지 업무를 공공시행자가 건설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핵심이 뭐냐면, 신탁은 민간 시행자만 할 수 있고, 대행이라는 업무는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자, 민간 시행자 중에서 아까 5호 내지 9호가 누굽니까? 5호 내지 9호 그러면 여기 5호, 토지 소유자, 6호 조합, 7호 이전 법인,
8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호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인 이 5호부터 9호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됐는데, 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자신이 없으면 신탁회사, 신탁업자한테 자, 신탁계약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저 교보생명 이런 데서 또는 국민은행에서 이런 신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해주고 이런 신탁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시행자 이 5호부터 9호까지만 신탁회사랑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공공시행자면 여기 1, 2, 3, 4번이죠. 1, 2, 3, 4번 같은 공공시행자는 자, 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에 들어갈 설계도, 부지 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업무, 실시설계, 부지 조성, 기반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는 공공시행자가 자, 전문 건설회사인 건설업자한테 이걸 대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업무를 쭉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은 공공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신탁은 민간시행자 5호부터 9호까지만 사업 전체를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는 요 네 가지 업무만 건설업자한테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자, 그밖에 참고로 항만, 철도와 같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공설 업무는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공기업인 공공기관 등한테 위탁할 수 있고, 자, 기초호사나 토지 매수 손실 보상 업무는 국가는 빼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 바랍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신탁은 누가 하는 거고 대행은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정리할 때는 12명 시행자 중에서 공공시행자가 4번까지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시행자인데 이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다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건데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조합 공부할 때는 설립 절차에서 설립인가 동의요건 중요하고요. 네,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평등한 의결권, 조합장 이사 감사가 우리가 뭡니까? 임원진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음날 자격상실 이렇게 네, 조합장 이사하고 조합하고 소송이 걸리면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다음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5개. 자, 시행자 변경 사유가 2년짜리하고 1년짜리가 있는데 A타입에다 표시해서 구역 지정 후 1년 안에 실시계획안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되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은 민간시행자 5호부터 9호까지만 사업 전체를 신탁회사한테 맡길 수 있고 이 대행은 요 네 가지 업무,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설공사, 토지 분양 업무, 네 가지 업무는 이 건설업자 전문가한테 공공사업시행자가 대행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탁할 때도 항만철도 같은 공공설 같은 것들의 업무를 위탁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국가가 들어가는데 토지 매수나 보상 업무할 때는 국가는 빠진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살짝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죠. 자, 실시계획은 여기 뭐 A타입에서 보면 여기 이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고 구역이라는 게 사업하는 장소가 정해지면 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실시계획을 여기 보면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명시 첨부되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에 대한 설계도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을 관청이 심사하는 제도가 실시계획이죠. 설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서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죠. 보시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그리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지정권자, 아까 시도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요 다음 질문 중요합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주민의견이 아니라, 자,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면 지정권자로서, 자, 시도나 대도시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인가권자일 때는 자기 하급자,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을 공부하실 때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면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의를 듣고 인가하는 거고 시도지사가 인가권자면 자기 하급자인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인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인데 시군구청장 의견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주민 의견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일 때는 자기 바로 하급자인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도가 들어가고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자금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도 이런 세부 개발 계획도 실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자, 자동적으로 이 고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답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했는데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나서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같은 이게 이제 감리회사입니다. 감리회사 같은 사람들을 감리자로 정하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나면 이런 감리자를 선정해라. 정하고 감독해라. 실시계획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요 제안이라는 게 있죠. 제안. 요 제안을 보는 겁니다. 제안. 자, 우리 좀 전에 제안이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건의하는 건데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좀 전에 아까 우리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대도시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특광도지사가. 근데 시도지사 앞에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 특광도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자, 특광도지사인 특광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문제는 시군구청장 여기 대도시를 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한테는 요청을 하는 건데 자, 시군구청장 앞에 제안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안자가 자, 여기 10명인데 왜 10명이냐면 아까 시행자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을 빼고 6번의 조합을 빼는 겁니다. 1번과 6번을 빼면 나머지가 10명이 남고 그 10명의 시행자 후보가 도시개발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12명이 여기 중에서 2명을 빼요. 국가나 지자체 1번 빼고 조합을 빼서 10명이 되면 그 10명의 시행자 후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면 답변 주는 게 1개월 안에 수용 여부 통보한다. 자, 시군구청장이 제안자한테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 아까 10명 중에서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까지 얻어야 되고, 제안자한테 자, 협의해서 제안을 받은 행정청 시군구청장은 제안자랑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제안 제도가 자, 12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고 또 시군구청장은 이렇게 요청서를 내서 도시개발구역이 최종적으로 시도지사에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안자 참고로 제안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자,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려고 했는데 제안 대상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가장 큰 시장군수청장한테 제안서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제안 1개월 안에 답변 주고 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각 학원의 이제 강사님들이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인데 이거 자꾸 바꿉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를 내더라도 동의 같은 거 필요 없고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제안서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제안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까 실시계획을 받고 시행자 부분들을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착수 단계로 와서, 자, 공사의 착수 단계는 전보 수용 방식, 전보 환지 방식도 있고, 여기 혼용 방식도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수용과 환지 방식에서 각각 문제를 예상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할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다 그렇게 보상금을 주고 뺏어서, 그 원주민들 다 내보내고 사업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고,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새로운 토지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 되겠죠. 자, 먼저 우리 봐야 될 것은 어떤 경우는 수용 방식을 택하고 어떤 경우는 환지를 택합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 환지 방식은 여기 조그만 것인데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부터 먼저 보시면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이렇게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한다는 말이 나오면 수용 방식을 택하는 거고 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이나 지목, 형질 변경이 나오든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 이럴 때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을 때는 수용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 그다음에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교환, 이 교환이란 말이 바로 환지 방식이니까 힌트가 벌써 나왔습니다. 교환, 분합, 구획 변경, 지목이나 형질 변경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 방식을 택하고 또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보상금 주기가 어려우면 이때도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바로 수용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수용의 일반 절차, 그 수용할 때 지켜야 되는 절차가 이런 공익사업법이라는 법을 공취법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했는데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수용 방식 사업 시행자는 이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행자든 민간 시행자든 이 조건을 맞춰서 이 선수금을 원형지를 사고 싶은 사람, 조성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하실 거는요. 원형지하고 조성 토지가 수용 방식에 나오는 겁니다. 수용 방식. 자, 수용 방식에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자, 원래 상태, 개발하지 않은 원래 미개발지 상태로 토지를 이렇게 5명한테 공급하는 게 원형지죠.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개발하게. 자, 반면에 조성 토지는 수용을 하고 나서 거기를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파는 게 조성 토지. 원형지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나머지는 조성 토지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절차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조성토지로 나눠서 시험 문제를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절차부터 먼저 보시면 자, 수용 방식 사업 시행자는 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빼야 되겠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을 뺀 나머지 11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정확하게는 이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강제로 이제 취득하는 거, 강제로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를 강제로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뺏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보상금을 주고. 자, 이때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수용에 관한 자, 세부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 이 공취법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수용 절차를 준용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수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세부 사업인정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되죠. 우리 공익사업법에 이 사업인정이라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지만 수용 자격이 나오는데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자,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자, 이 세부 목록이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 토인, 교환, 세원 보할 때 그 세부 목록이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가 되면 이 고시라는 절차로 공익사업법상 받아야 되는 심사인 이런 사업인정을 따로 받지 말고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런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을 한다. 절차를 지켜서. 공익사업법 공취법에는 토지 수용하는 사람은 사업인정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인정을 따로 받은 것으로 자, 따로 받지 말고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언제부터?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발표할 때 그 안에 세부 목록고시라는 게 들어가면 이 절차로서 자, 수용할 때 지켜야 되는 이런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4번도 중요하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민간이 수용할 때는 그냥 막 수용하지 말고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 놓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는 모든 수용 방식의 땅을 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먼저 3분의 2 이상은 먼저 매매 같은 거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 놓고 나서 그다음 나머지 땅에 대해서만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요것도 민간일 때만 적용되는 거죠. 민간일 때만 이렇게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이런 절차 없어도 모두 수용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때는 이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데 공익사업법상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을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왜? 그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까 이 조합 설립할 때랑 동의 요건이 조금 바뀝니다. 이 앞에가 소유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토지 상환 채권. 자, 수용 방식의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수용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토지나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자, 개발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을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 때 이 채권의 원금 상환을 이렇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것. 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죠. 이렇게 하시고 이때도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고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때는 지급 보증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지급 보증 필요 없고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 자,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하고 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중요한 거죠. 자, 채권을 이전할 때는 이전 요건은 자, 원부에 자,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채권을 이전했을 때 대항력까지 얻으려면 원부에도 기재해야 되고 이 채권에도 자, 이 취득자가 이전 요건, 이전되는 요건은 그거는 원부에만 기재가 돼도 이전이 되는 건데 이 채권에 대해서 제3자한테 대항력까지 얻으려고 하면 이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지만 기재가 안 되면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대항할 수 없다니까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할 때는 이거 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김영식이니까 일단 원부에만 기재하면 채권 이전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권에 대해서 제3자한테 취득자가 이 채권이 자기 채권이라고 대항력 같은 거를 주장하려면 그러면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되어야지만 대항력까지 얻을 수 있다. 자, 이전되는 요건은 원부에만 기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항력까지 얻으려면 채권까지도 이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채권에 기재가 안 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자, 요거하고 도시개발 채권이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가지고 발행하는 채권. 이거는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 채권. 수용 방식으로 수용한 다음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도시개발법에 채권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한다. 이렇게. 자, 다음에 우리 선수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공시행자나 민간시행자가 이 조건을 맞춰서 자, 선수금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원형지를 사고 싶은 사람, 조성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이 대금의 일부를 먼저 내면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원형지를 먼저 보시고 조성토지를 보신 다음에 선수금을 보시면 돼요. 용어가. 자, 원형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미개발지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 자,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여기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원형지 받을 수 있고, 자, 토지공사였던 공공기관도 받고, 지방공사도 받고,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일종의 상 받는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중요합니다.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쓰기 위해서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뭐 사립학교를 짓거나
민간인들이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원형지 이렇게 5명한테 주는데 원형지를 줄 때는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내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맞춘 다음에 5명한테 원형지를 수의계약으로, 잘 보세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격은 협의가, 싸게. 자,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싸게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이 5번 토지, 단 학교나 공장무지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원하면 경쟁 입찰 최고 가격을 낸 사람한테 공급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형지는 5명이 받아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회에서 선정된 자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계약서를 씁니다. 가격도 최고가가 아니라 경쟁 붙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 같은 것들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자, 경쟁 입찰 공급하면 당연히 가격을 최고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한테 학교나 공장 같은 부지를 공급을 하는 거로 형태에서, 예외가 경쟁 입찰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가격은 싸게 협의가로. 근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여러 사람들이 사길 원하면 경쟁 입찰로 토지를 공급한다. 자, 원형지는 전체 면적이 3분의 1 이내입니다. 자, 원형지 개발자는 법정된 기간 내 금지입니다. 매각 금지입니다. 자, 원형지를 받은 사람은 원형지를 처음에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원형지에 대해서 개발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둘 중에 먼저 오는 기간 동안,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매각이 안 된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원형지 개발자들은, 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금지 안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같은 내라도 팔 수 있다. 읽어보시고. 자, 원형지 일단은 5명이 받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조성토지. 자, 조성토지는 원형지랑 다르게 조성을 해서, 자, 주거용지나 상업용을 조성을 해서 파는 겁니다. 자, 원형지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조성토지가 3분의 2가 되겠죠. 자, 조성토지도 원형지랑 마찬가지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내고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조성토지는 개발을 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경쟁입찰로 최고가로 파는 게 원칙입니다.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로 팔다가, 자, 예외적으로 추첨으로 주는 거 4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첨은 서민들한테 주는 거, 수의계약은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자, 수의계약이 학교나 공공청사직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받기로 하고 약속된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상환채권자를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추첨이 뭐냐면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를 조성토지로 줄 때, 자, 33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땅을 개발해서 주는 겁니다. 자, 공장 같은 걸 지으라고 조성토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을 용지, 공공택지에는 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자, 요런 1, 2, 3, 4번 땅은 최종적으로 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정해놓고 추첨으로 주는 겁니다. 다만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는 국가가 받기로 약속이 돼 있다. 토지상환채권도 채권자가 미리 토지를 받기로 약속돼 있다. 자, 2회 이상 유찰, 여기 추첨이라든가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자,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도 시설물을 유지하는 데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자를 만나서 토지를 직접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 4개에다가 추첨으로 주는 거 4개가 있는데, 추첨은 서민들이 받아가는 거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땅을 가져가서 가격을 싸게 운 좋은 사람들이 추첨으로 가져가고, 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토지는 조성토지에서 학교나 공공청사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자, 토지상환채권자한테 주는 거, 자, 유찰된 토지, 시설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는 시설물 유지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같은 걸 쭉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한테 대금을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성토지 3번도 좀 볼까요? 자,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자, 조성토지에 대해서 최초 감정가격을 평가해서 이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다만 조성토지로,
자,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설 용지, 공공청사용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설 용지, 유료는 제외하고 임대주택용지, 이주단지 같이 공익적인 건물을 세우는 토지를 조성토지로 줄 때는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할 수 있다. 자, 조성토지로 토지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감정가격을 먼저 계산합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학교 폐기물 처리,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설 용지, 임대주택용지, 이주단지 같은 것들은 공익적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원용지는 5명이 받는 거죠. 여기 기본적으로 수익계약으로 주다가 마지막 학교용지나 공장용지 같은 경우를 원용지 형태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받을 때는 자, 이거는 경쟁이고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으로 주는 토지 서민들이 받아가는 거 4개, 수의계약으로 받아가는 토지가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금. 자, 조성토지나 원용지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금을 먼저 내면 먼저 받을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만 있으면 소유권이 있으면 공공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자, 민간시행자는 선수금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민간시행자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1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자,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은 나가야 되고 보증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공공시행자는 보증서가 필요 없고 공사 진척률도 필요 없습니다. 민간시행자한테만 이게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렇게 하셔서 자, 우리가 보시면 토지 수용할 때 일반적인 절차, 토지상환채권, 토지 수용을 하고 나서 토지 수요자가 현금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원하면 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명식으로. 선수금을 원용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하나만 맞추면 되고 민간시행자는 여러 가지 요건을 3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원용지를 받는 사람 5명, 조성토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쟁입찰로 팔다가 추첨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환지 방식 보시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과 다르게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위치라든가 규모를 정한 다음에 나중에 환지 처분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요 다음날 효력 발생일 중요하고요.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도 시군구청장 중요합니다. 이 준공검사는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에게 받는 건데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군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간다. 중간에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다. 공사 끝나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받은 거에 대해서 일종의 보전 등기 성격으로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환지 계획은 여기 보시면 환지 계획의 의의는 사업 후 교부받을 환지의 종전토지 대신 받을 환지의 위치나 규모 등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자,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반면에 환지 예정지는 필요할 때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환지 계획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적응환지라고 해서 종전토지와 환지의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환지 계획이 이렇게 7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합리적으로 환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적응환지에 대한 예외로서 환지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 환지를 정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가격으로 평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청산금을 주고 그냥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환지 부정은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거나 동의했을 때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더 있죠.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자, 종전 토지가 너무 과소한 토지면 환지를 못 해줍니다. 환지할 때 여기 토지 부담률로 보통 50% 빼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전 토지 면적이 면적이 60이라든가 40 이러면 그 반으로 줄여서 환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나 신청과 관계없이 너무 과소 토지로 환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부정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앞에 거 기억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을 때 이 토지 위에 임차인 같은 용익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지만 이 부정이 가능하고, 과소토지 방지를 위한 부정은 아무런 동의 없이도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부정할 수 있다. 너무 작은 면적으로 환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증환지, 감환지라는 개념은 여전히 보이셨죠? 토지 부담률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를 정하고 그거보다 크면 증환지, 작으면 감환지인데, 이 증환지, 감환지도 아무런 동의 없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증환지, 감환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체환지는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또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서 부지정할 수 있는데, 입체환지는 동의가 아니라 항상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자, 토지 소유자나 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무허 건축물은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나중에 토지로 환지받지 않고, 자, 원래 토지 가진 사람이 토지로 환지받으면 평면 환지인데, 입체환지는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형태인 아파트 거의 건물의 일부하고 토지 지분으로 받는 형태로 입체환지를 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건축물의 일부나 토지 공유 지분으로 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때 입체환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이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정도 비율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체환지를 신청했는데 종전의 토지나 건물 등의 가격이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그 아파트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전 토지나 건물 등의 가격, 평가 금액이 입체환지로 이게 공급되는 아파트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비율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입체환지로 공급을 받을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거 없어도 입체환지로 아파트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는 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서, 자, 기본적으로 이 채비지는 공사 비용 충당용으로 빼는 거고, 자, 공사 비용 충당하는 채비지 이외에, 자, 공공설 용지, 기반설 등의 설치 용지로 쓰기 위해서 이런 보류지 같은 것들을 또 뺄 수 있었죠. 채비지는 나중에, 자, 공사가 다 끝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이면 시행자가 이걸 취득해서 일반 매각을 해가지고 공사 비용 충당하는 돈을 버는 거죠. 자, 채비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보류하는 건데, 목적이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나중에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이걸 취득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해가지고 공사 비용을 쓰는 거고, 자,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인데, 자, 공공설 용지나 기반설 용지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류지는 나중에 이 환지처분 있고 나서 이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넘어가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각각 귀속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자, 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는 주로 행정청이나 공기업이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부담률. 여기서 토지부담률은 아까 환지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부담률을 적용을 해서 50%면 종전 토지가 400제곱미터일 때 50% 빼고 200제곱미터를 환지받으면 적정 규모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토지부담률을 고려해서 환지해 주는 건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50%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 초과하게 토지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환지 예정지. 자, 환지 계획에서 이런 용어들을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공사하다가 환지받을 부분을 미리 예정지로 정해서 미리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이 미리 환지 예정지 부분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종전 토지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이제 환지 예정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또는 뭐 권리자 등이 환지받을 부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하는 건데, 환지받을 위치를 환지 예정지로 정해서 공사 중간에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환지받을 부분을 예정지로 정해서 미리 거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게끔 이 사용 수익권을 미리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조심할 거는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이렇게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만 하는 건데,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 아까 채비지로 지정될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는 어차피 자기한테 넘어올 토지이기 때문에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만 하는 건데, 채비지로 지정된 땅에 대해서 예정지를 정하면 사용 수익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환지처분은 이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게 받고 60일 안에, 이게 33회 때 문제죠.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 새로운 토지로 이렇게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로운 토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토지가 교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효력 발생일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종전 토지로 교환되고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권리가 환지로 이전돼서 이전된 환지에 가서 행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 토지에 전속하고 있을 때, 또 지역권 같은 토지가 종전 토지에 있을 때는 이거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만약에 지역권 등이 행사할 실익이 없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하는 거고, 자, 지금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환지 쪽으로 이전이 돼서 환지 가서 행사하면 되는 건데, 종전 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종전 토지의 지역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 그대로 남아 있는다. 다만 지역권이 행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면 소멸한다. 자,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합니다. 자, 2번도 비슷하네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는, 자, 환지를 안 받기로 한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는 공사 중간에 청산금이라는 걸 받아서 미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있던 권리도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까 지역권처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겁니다. 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데 소멸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귀속된다. 이런 채비지 보유지가. 자, 청산금, 증환지, 감환지, 입치한지 청산금입니다. 증환지, 감환지, 입치한지 받은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 계산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 토지를 돈으로 계산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환지 받은 땅을 돈으로 계산해서 그 양쪽 차액을 청산금으로 확정하는 거니까. 다만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 감환지, 입치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는데,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를 안 받으니까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자, 이 교부하는 때가 무슨 얘기입니까?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지정 청산금은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으니까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하고, 교부한 때 청산금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 가능하고 5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개발채권 꼭 보세요. 아까 수용 방식에서 수용을 한 후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토지생활채권이고, 이 도시개발채권은 수용환지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발행 절차는 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네요. 자,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원금은 5년, 이자는 5년.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상환기간, 이 채권의 소멸시효, 누구 승인을 받는 거냐?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여기 지정권자 승인인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매입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채권은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걸 매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돈 버는 사람, 민간시행자, 아까 우리 봤던 시행자 중에서 민간시행자도 있었죠. 국토계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국토계획법상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채권 좀 사라.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좀 버니까 채권을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민간시행자도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버니까 도시개발채권을 일정 양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 의무자, 채권의 수멸시효, 발행자, 시도지사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채권하고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이고 도시개발채권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시간 좀 넘게 도시개발법을 쭉 정리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니까 보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관련된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